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건 한보람입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자, 창호 앵커님이 쉬러 가셨어요. 아, 잘린 거 아니고요?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영영 가는군요, 이제. 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미스터 진단 아니고 이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미스 앤 미스터 진단으로.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스페셜 MC가 아니라 고정 MC. 그렇죠. 한보람 앵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공포가 최고조일 때 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럴 수 있는 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살려고 하다가도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공감돼요. 그렇죠?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자, 오늘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을 확신으로 꼭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 확신을 만들어주시는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멤버 그리고 익숙한 멤버 아주 딱 조화가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일문즉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처음 뵙잖아요. 그렇죠. 조만간 오픈하실. 예. 네, 토마토 TV의 뉴페이스 오늘 미스터 진단 함께 하게 되셨는데 네. 자, 저희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짧게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관련된 사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겁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 오,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애매한데? 뭐가 좀 더 설명이 이렇게- 필요한데 하는 이런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잘 피해가는 느낌. 그렇죠. 아무래도 이따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운영형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영입니다. 네, 이렇게 미스터 진단에서만 운영형님의 이렇게 화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화사한 오렌지 니트를 입고 예,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화사한 질문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최근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방향성을 잡기가 좀 신중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운영형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하나만. 현재 시점에서는 철강 금속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이다. 어. 자, 이에 대한 이유도 저희가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 0232-8200번으로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 하신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 두 분 중에 한 분을 꼭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스터 진단에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유창호 앵커 칙칙하네요. 참 느글느글합니다. 여러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께서 좀 이제 네. 슬슬 모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계시냐면요, 벌써 150명. 좋습니다. 자, 이게 한보람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래서 못 쉬어요, 제가. 예. 맞아요. 아파도 몸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요. 자, 지금 마그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준호님, 그리고 내돈내사님도 관련해서 종목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 계신가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익숙해요. 정말 이 닉네임 참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도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술적인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마토 노비, 토비님도 오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달콤님 오셨네요. 그리고 네. 김용용 죽었다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스카이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에 들어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 예,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십시오. 43,700원에 10%입니다. 43,000원대면은, 진짜 43,000원대 거의
작년 한 4분기쯤 그때 매수하셨습니까? 네, 12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차트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버티다가 계속 2월 한 초까지는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ITM 반도체가 될 텐데요.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도 이제 궁금하고 네. 일단 추가 매수 했을 때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10%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여유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준현 원영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운영자님, ITM 반도체 사신 이후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짚어봐 주십시오. 예, 뭐 작년 12월 달에 사셨다고 그랬죠, 했어요. 12월 달, 그 시점에서 이 종목이 사기가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회사가 뭐 3분기까지 실적 자체가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4분기 때 전망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사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3분기 시점에서 회사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사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였거든요. 4분기 실적은 회사가 실적 발표됐죠. 꽤 됐습니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한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감사 보고서까지 제출됐으니까 상당히 실적이 오래전에 발표가 좀 됐죠. 실적 부진 부분 자체는 반영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회사는 알다시피 배터리 보호 회사지 않습니까? 보호회로 전문, 특히 회사의 매출처가 애플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매출 비중이 북미양 쪽의 애플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 관련 수혜주예요. 근데 문제는 알다시피 애플이 작년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LG 밸류체인의 대표적인 LG노텍 주가 자체가 신고까지 갈 정도로 애플량 관련된 종목들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작년도 코로나 국면 쪽에서 애플 주가 자체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애플 거의 매출 비중 70% 이상인데, 근데 회사가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 실적이 형편없었잖아요. 지금 작년 결산 실적 기준 해가지고 연간 영업이익이 50억밖에 안 났습니다. 과거 회사가 상당히 잘 나갔던 회사잖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 500억대까지 갔던 회사, 상당히 그러면 주가가 아마 7, 8만 원 정도까지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대로 2020년도 200억대 줄어들었고 작년도 50억대. 2019년도 기준에서 이익이 작년과도 같았대요. 10분의 1 토막입니다. 500억짜리가 50억이니까. 근데 문제는 회사가 뭐냐? 일시적인 악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매출액을 보게 되면 같은 시점에서 3,970억이 작년도에 5,100억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거의 20% 성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제품 단가 하락 압력에서 회사가 상당히 고전을 겪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자체는 회사의 주요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5공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베트남에 심하게 영향을 좀 받으면서 베트남 주요 생산시설 자체가 셧다운이 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 부진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매출액이 감소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괜찮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익은 못 따라줬다. 이게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특히 중소형 영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어떤 코로나 국면 때문에 매출액이 부진하면서 이익이 줄어든 건 괜찮은데,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익이 반토막 내지는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면 향후에 매출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실적 증가가 수익성 지표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산 시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재는 반영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지금 32,000원, 지금 36,000원까지 한 10%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주가 자체는 이제 올해 실적까지 반영을 할 건데, 근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올해 증권사 전망치가 상당히 가이던스가 좋아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50% 정도 증가, 영업이익이 작년도 50억인데 올해 400억인데, 근데 이게 제가 달성하기는 좀 의문이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이 증가된 상태에서 영업이익도 감소했는데, 올해 이제 베트남 공장의 정상화 가동이 좀 되고, 또 회사가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애플 외에 전자담배와 관련된 쪽에 신규 사업 진출 부분 자체가 회사의 또 추가적인 매출 증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70% 차지하고 있는 애플향 2차전지 배터리
보호회로 부분 자체가 작년에 수익성이 크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얼마만큼 좋아졌지.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무 가이던스가 높다. 그리고 실적이 가이던스가 높으면 어때요? 또 부담이죠. 막상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서 가이던스 못 미쳐버린다. 작년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 작년도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나온다 한다면 주가 싸냐? 올해 지금 작년도 영업이 50억인데 올해 430억 잡아놨잖아요. 무려 8배 정도 증가할 거란 전망을 잡아놨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60억인데 370억. 그래서 이거 나온다는 전제 하에 본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를 PER 기준에서 22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배가 주가 싸냐 비싸냐? 답이 나오죠. IT 부품업 종목 현대 종합주가 지수 2,70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LG노텍이 PER이 주가 급등했지만 7, 8배라는 거죠. LG노텍 이게 8배인데 이 종목은 22배. 이게 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 어떠냐? 일단은 악재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것까지는 않아요. 최근에 차트를 본다 한다더라도 지금 계속 양봉이잖아요. 양봉이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 관점을 물어보시는데 비중으로 보면 제가 웬만하면 10%밖에 안 됐고 또 현재가가 매수 가격 대비 20% 정도 손실이기 때문에 제가 물타기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까지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자금이 있으면 포트폴리오 다변화해가지고 다른 좋은 종목처럼 괜찮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수하는 게.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시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39,000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높게 잡는다 한다면 39,800원, 4만 원 정도 이 정도거든요. 이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밸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밸류가 지금 PER 24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성장주가 아니고 영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대해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정도도 10%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시청자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 전략이고 추가적인 매수 자금이 있다 한다면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하면서 싼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유 전략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39,800원에서 4만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격이 39,000원에서 많이 잡아야 4만 원 정도의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는 게 가장 부담 요인이 되는 ITM 반도체입니다. 궁금한 거 해결 좀 되셨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고요.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자, ITM 반도체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진단을 만나봤는데요. 채팅창 보니까 네. 창호 앵커님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창호 앵커님 정말로 잘리신 건가요?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점 하나 찍어주세요. 점 하나 이러면서 찍어주세요. 창호 앵커님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혹시라도 네네. 보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나 잘 살아있다, 무사하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고마울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이 있으니까 좀 해보세요. 지금 많은 네. 분들이 의외로 걱정을 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도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그렇습니다. TV에도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그리고 오늘 김영일 전문가, 박준현 운용력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웬만하면 이제 진단받을 때 고르지를 못하는데 그쵸. 이렇게 또 미스터 진단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충분히 한번 이용을 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오늘 아버지와 아들 느낌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가족 같은 분위기의 미스터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계속해서 전화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통해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네. 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비덴트 비덴트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846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이거 아니요.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네. 한번 18,900원인가까지인가 한번 왔었어요. 네, 얼마 네. 전에. 그쵸. 근데 그때 집에 없어갖고 못 팔았어요. 타이밍을 놓치셨구나. 예,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손실 구간이셔서 예. 좀 걱정이 그래서 되실 것 같아요. 요번에 이게 음. 또 올라오는지 아니면 또 다시 주저앉을는지 네. 그게 영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가 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네. 전문가님께 진단 받고 싶으세요?
김형일 전문가님이요.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비덴트입니다.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이 한번 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덴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가상화폐 쪽으로만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방송용 모니터를 주로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우리나라 방송 3사, 그다음에 종편, 아마 이제 우리 이토마토에서도 이 방송용 모니터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덴트의 모니터가 우리 국내 점유율은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소니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가는 세계 점유율 또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용 모니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매출 자체가 이제 크게 나올 수 없는 분야이기는 해요. 때문에 역시나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이제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 가상화폐의 가격,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가격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덴트가 이 가상화폐의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가상화폐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역시나 이 빗썸,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서 지분을 빗썸 코리아에는 약 한 1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빗썸 홀딩스에는 약 한 34% 정도의 이제 비중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상화폐의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었죠. 러시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가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스위프트를 포함한 이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러시아에서 루블화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루블화를 이제 가상화폐로 일제히 이제 다 바꿔버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크게 쏠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결국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루블화에 대한 폭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매수세가 이제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이게 미국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이 러시아나 혹은 이제 뭐 북한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양 나라에 계속해서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이 화폐를 바꾸는 거를 미국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제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현재 이 비덴트는 현재 매우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빗썸에 대한 지분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기술 투자, 같이 이제 가상화폐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두나무에 이제 계속해서 이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고, 두나무가 결과적으로 이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8천억 정도, 이제 전년 대비 약 2000% 정도의 이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비덴트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빗썸에 이제 지분을 이미 큰 폭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고, 빗썸이 이제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NFT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 분야도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총이 약 9천억 정도 되는데 매우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분 가치를 따져보면은 뭐 시총이 약 한 3조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정상인데, 지금 현재 시총은 9천억 정도에 이제 불과하단 말이죠. 때문에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움직임이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회사 자체의 이런 실적 자체는 매우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때문에 현재 매수가가 지금 현재 17,846원이세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이제 좀 홀딩을 하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가상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좀 민감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만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무난하게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는 구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이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죠. 바로 이제 이 구간인데, 역시나 이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 또한 당연히 좀 많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되, 기술적인 어느 정도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가격 구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19,000원 중반대 정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2,000원 정도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 이제 매물대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계속해서 들고 가시되, 이제 분명하게 전평가 구간이니까 상승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에 이제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차분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현재 이제 글로벌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가상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각 매물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좀 충분히 수익은 무난하게 챙기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뭐 가상화폐라든지 지금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을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은 이 밑으로다가 또 보니까 네. 차트를 보니까 전 제대로 볼 줄은 모르지만 그 보문 밑에 10,000원대에 가서 갭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뛰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얘는 또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움직일까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얘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또 끝없이 추락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13,000 얼마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불안함이 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 얼마에 저기 하니까 음.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내려갈는지 제 본전까지 오른지, 그래서 지금 17,000원대로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터는 게 나을는지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 변동성 큰 게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변동성을 좀 견디면서 가져가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크냐, 혹은 이제 내려갈 확률이 크냐라고 이제 뭐 객관적으로 좀 본다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셨듯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면 어떠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십니다. 당연히 이제 들어야 될 이제 의문이시고요. 다만 이제 비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이미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빗썸에 대한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매우 저평가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내려온 것 자체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주가는 반영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2월 초에.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크게 떨구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려는 심리가 훨씬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회사의 성장성 또한 충분히 기대가 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 10,000원 중반대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때문에 현재 주가는 많이 저평가 수준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수익권 이상은 노릴 만한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 자체도 충분히 이제 무너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려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그때의 대응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지금은 아래쪽보다는 올라가는 걸 조금 더 네.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저도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덴트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확실히 두 분의 그 진단을 딱 듣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확실하게 안정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채-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럴 때 또 한번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그럼요. 되거든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형일 전문가님 목소리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새로운 얼굴에 굉장히 밝은 기운이 네. 참 좋다라는 느낌도 올라오고 있고 오늘 참 두 분의 조화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 그렇습니다. 다 약간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또 긍정적인 기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또 함께 해 볼 텐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대한해운요. 해운주. 요즘 뭐 뜨겁죠. 자, 얼마에 사셨습니까? 3,285원에 네. 10%. 3,200원대 매수를 네. 하셨는데, 그럼 사셨던 가격이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작년에요. 작년에. 야, 오. 참 힘드셨겠습니다. 아유, 많이 견뎠어요. 한번 쫙 내려왔다가, 네. 예. 신년부터 또, 3,100원 예. 오늘 올랐길래 이거를 예.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세상에, 팔을까 어쩔까 하다가 세상에 이게 2,000원까지 갔었어요. 예? 예, 2,000원까지 그러니까요. 내려갔었어요. 야, 이걸 버티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대한해운 관련해서 이제 막 가파르게 좀 올라오잖아요. 예, 네,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3,800 보고 네네. 들어갔는데 네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 가능한가 어쩐가. 야, 3,800원이면 제일 높을 때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한번, 예, 다시 한번 네. 노려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자, 그러면 3,200원에서 다시 3,8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예. 진단 받으실래요? 박준영 운영위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대한해운입니다. 최근에 또 해운주가 또 움직였었던 그런 또 한 주가 되겠는데, 관련해서 또 높이 목표가를 보십니다. 가격 전략 도와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대 사가지고 예. 최근에 주가가 2,000원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비중도 10%고 예. 혹시 뭐 추가 매수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주가 떨어질 때? 돈이 없었나요? 예, 저기 뭐야 다른 것도 갖고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안 사셨겠죠? 이제? 예, 맞아요. 예. 하여튼 이제 그 우리 투자가들이 주가가 빠질 때는 안 사고 이제 주가 올라갈 때 더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런 장이니까 주가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고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3,200원대 사가지고 2,000원까지 빠졌으면 이 주식을 알고 있으면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주식인데 일단 대한해운은 해운 회사이지만은 해운 회사가 운임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더 큰데 근데 대한해운의 회사를 알고 있으면 일반 해운 회사가 좀 다릅니다. 가격 운임지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실적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회사 중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다른 회사, 해운 회사 같은 경우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거든요. 워낙 시장에 따라 변동성이 크니까. 하다못해 BDI 지수가 아마 작년도 2년 전인가요? 제 기억으로 600 정도까지 떨어갔다가 작년 10월 달에 5,600까지 상승했거든요. BDI 지수가. 그러니까 무려 2년 안에 저점과 고점 사이에 운임 지수가 거의 8배 정도, 9배 정도 변동성이 컸던 건데. 근데 또 운임 지수가 어때요, 지금요? 작년 5,600인데 지금 BDI 운임 지수가 지금 2,100입니다. 최근에 아마 1,200까지 떨어졌다가 2,200까지 올랐다가 지금 2,100. 운임 지수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대한해운은 왜 실적이나 변동성이 크지 않냐? 회사는 그 운임 계약이 주요 화물 선사들과 거의 70% 이상이 장기 계약입니다. 운임 지수와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운임 가격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상을 받고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대신 또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거의 스팟 마진과 관련된 이익 비중 자체가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운임지수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안정성은 있고 대신에 운임 가격이 급등할 때는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게 대한해운이죠. 그래서 이 말은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이 정도 사도 된다. 대신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크니까 추경 매수는 좀 뒤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해운업종들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뜬 게 이제 HMM 주가가 오늘 뭐 14% 뜨지 않습니까? 오늘 뭐 외국 투자가들이 무려 600만 주를 샀더라고요. 600만 주면 거의 1,800억 저기 투자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뜬 게 대한해운이 한 뭐 5.6%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이죠. LX 인터내셔널도 6% 떴습니다. LX 인터내셔널도 운송주입니다. 해운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회사의 실적의 거의 60, 70%가 물류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왜 해운주들이 급등을 했느냐? 러시아 경제 제재 강화에 따른 수혜주로 보하게 된 거죠. 러시아 경제 제재에 관해서 글로벌 선사들이 지금 러시아와 거래 관계를 좀 단촐하면서 물류 대란이 좀 심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이유인데, 뭐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해운업종의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운임 가격이 상승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현재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런 물류 대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현재 해운 운임 지수는 어떠냐? 대표적으로 지금 운임 지수가 강한 게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아마 5,100에서 지금 4,700입니다. 최근에 일주일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BDI 운임 지수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2,200까지 반등 나왔다가 지금 2,100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물류 대란이 좀 더 오래 진행이 좀 되면서 운임 업황도 강세가 유지가 좀 될 거다. 그렇지만 현재는 스팟 운임 자체는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5,100에서 지금 4,700대니까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점이죠. 그래서 이익은 작년도 이상의 이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HMM 같은 경우 주가가 강세가 전개되고 있다. 작년에 7조 3천억 영업이익이 나는데 올해도 현재 또 운임지수가 쉽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 HMM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도 7조 3천억에서 8조 2, 3천억 정도 더 증가될 거다.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에 뭐 1년에 7조 8 정도 이익 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HMM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다른 해운업종의 주가 상승을 리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제재들과 운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종한테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 요인이죠. 그렇지만 해운업종 주가 자체가 여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업종 지수를 지금 운임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밸류 자체가 싸다. HMM 주가를 좀 보시게 되겠다. 오늘 핵심이니까. HMM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HM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HMM 시가총액 17조 원이거든요. 발행주식 수가 지금 4억 9천만입니다. 근데 지금 HMM은 지금 560 물량 자체가 6억 주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HMM 주가는 현재 시가총액이 17조 원이 아니라 37조 원이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HTS 보시게 되면 작년도 실적 기준에 PR이 지금 200도 안 되는데 시장 유통 물량까지 감안하면 PER 기준으로 4배, 5배다.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M 주가가 작년도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5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560 물량 6억 주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했던 거거든요. 해운업종 지수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대한해운으로 와서 대한해운은 이제 벌크성 운임지수이기 때문에 벌크성 운임지수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지금 상장된 회사가 페노션하고 대한해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 BDI 지수 앞서 얘기했다시피 5,600까지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10월달에, 그러니까 작년 어떻게 보면 3분기, 4분기 때가 해운업종 BDI 지수로 감안한다면 최고 피크였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도 작년 2022년도 영업이익 2,200억인데 작년도 5,700억 났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 2020년도에 2,200억이 작년도 5,700억, 120% 증가했는데, 대한해운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전기선 고정적으로 운임을 스팟케어로 체결해놨기 때문에 운임 가격 상승분 자체를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영업이익이 1,459억인데 작년 2천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40%밖에 증가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BDI에서 지금 떨어진 국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해운이 페노션보다는 실적 안정성이 더 강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해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 조선주를 살 거냐, 해운주를 살 거냐. 저는 해운주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2년 전부터 해서. 밸류를 따지면, 해운업황이 좋아져야 조선업황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해운업황은 지금 PR 기준에서, 뭐, 앞서 얘기했던 HMM이 520 물량까지 감안한다 PR 4배. 대한해운이 PR 지금 6배. 6배지 않습니까? 페노션도 지금 7배 정도. 페노션도 주가 쌉니다. 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한해운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회사가 계속 우량한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 SM 상선이라도 갖고 있는데, 다 분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실적은 예사가 이제 단기 수익이 2천억이 났는데, 작년도 이제 예사 봐야 되는 게 영업이 2천억이면, 일반적으로 단기 수익 자체가 1,200억 정도 좀 되는데, 작년도에 3천억 정도 나온 이유 자체가, 작년도에 일회성 이익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고정자산 처분도 이익도 있고, 부채 충당 한입도 있어가지고 단기 수익이 부풀려졌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올해 실적은 단기 수익 1,500억이니까 PER 기준으로 7배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대한해운이 상대적으로 주가 싸지만은 해운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페노션에 비해서도 과거에는 페노션이 비쌌거든요. 페노션과 밸류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또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해운업종을 추천해드릴 때 시장 자체가 핵심 자체가 컨테이너 업종 지수입니다. HMM과 관련된. 앞서 얘기했다시피 BDI 지수는 5,600에서 2,200까지 급락.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5,100이 고점인데 지금 4,700. 그래서 최고 수준. 그래서 컨테이너 업종과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TK 케미칼을 관심 갖자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TK 케미칼의 대한해운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TK 케미칼은 SM 상선이라는 컨테이너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분 30% 갖고 있습니다. 지배는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IPO를 하게 되게 되면 TK 케미칼하면 연결이 포함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TK 케미칼도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대한해운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TK 케미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TK 케미칼은 컨테이너 업종의 SM 상선까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TK 케미칼이 작년 순이익이 아직 발표가 안 되는데 아마 4천억이 넘어갈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4천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이거든요. 오늘 뭐 TK 케미칼도 주가가 5% 올랐는데 함께 관심을 방송 보시면 관심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해운은 기술적으로 일단 3,4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일 것 같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보다는 일단은 최근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HM이 주가가 꺾이게 되게 되면 대한해운도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염두해 주시고 현재 봐서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아마 3,400원도까지는 언저리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200원에 사셔가지고 2,000원대까지 빠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역습을 좀 줄이시고 3,400원도를 적정하게 한번 매도하고 나오면 최근 제가 보기에는 2,800원 아래에서 다시 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3,400원도를 이번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해운입니다. 3,4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TK 케미칼도 같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대한해운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앞서서 다음 주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그쵸?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급락이 나오는 형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조금 길어지느냐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현재 이 전쟁 상황은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 상태.
상태죠. 원래 이제 러시아가 계획했던 게 3일 정도 이내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뭐 함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괴뢰 정부를 세워서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예상을 했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이 경제 제재가 들어온 부분을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차츰차츰 좀 빠르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례로 보게 되면은 뭐 이미 승리 선언문 같은 걸 이제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상황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죠.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말자체로 5일 이내에는 잘하네.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결사항전 싸우겠다 이런 이미지가 돼버리면서 세계의 힘을 이제 많이 모았죠. 이제 서방 국가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남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결국에 이 러시아 쪽으로 편입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이제 손을 뻗칠 것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군은 보급이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기름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서 이제 동사하는 군인들까지도 생기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식량 보급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뭐 지금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러시아 특수부대가 이 우크라이나에 좀 마트를 털고 있다라든지 이제 쫄쫄 굶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징집병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러시아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징집병들이 대략 한 4개월 정도의 동계 훈련을 받다가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이제 단순히 훈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전쟁에 내보냈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이 러시아 군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명분이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이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정보를 또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전쟁에 대한 장기화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제 깊어지고 있고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떨어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 이제 또 꽤나 크게 나왔죠. 다만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 결국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들은 굉장히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3차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3차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또 이 관련주들은 크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제 3차 회담에서도 그냥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원래 이제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해서 러시아가 아직까지 강하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서방 국가와 더 이상 이제 이 계속해서 힘이 딸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을 강대국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결과적으로 이 합의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제대로 이제 이기지 못한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푸틴은 결국에는 얻을 게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더욱 길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때문에 언제 이 급락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완전히 이제 뭐 종목의 실질적인 이러한 실적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전쟁에 대한 이 리스크 때문에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락 또한 순식간에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례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뭐 GSE나 혹은 뭐 대성에너지 같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있죠.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뭐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고점 부분에서 이제 거의 한 50%가 넘게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GSE의 실질적인 사업 부분을 보면 도시가스를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의 가격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거지 이 GSE라는 이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천연가스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사실 GSE의 이런 실적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GSE도 결국에는 이런 이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고 팔려야지 기업이 좋아지는 거지. 뭐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뭐 크게 기업의 이런 이익성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뭐 LNG 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좀 상승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슬슬 어느 정도 광기의 영역에 들어섰다 때문에 현재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서 반드시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는 없으나 수익을 노리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움직임만 참고를 하고 이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떠한 좀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시장이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욱더 싸질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정 확정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조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우리는 이제 관련주의 흐름은 그동안 또 단기간에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를 해봤고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새벽 공기님께서 유튜브에 올린 종목이 되겠는데요. 유진테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1,430원, 그리고 비중은 15%. 반도체 시간도 올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수익을 보는 그런 구간이 되시겠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자세한 또 설명을 해주신 네. 우리 김영일 전문가를 또 선택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가 3월 들어 2월부터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유진테크가 되겠습니다. 상승폭이 약간 좀 반납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종목 바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유진테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싼 가격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잡으신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하시고 이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유진테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게 반도체 시간이 올까라고 조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의 시간은 저는 이제 분명하게 올 거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 반도체 업황이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때문에 디램 업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작년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야말로 이제 장밋빛 계속해서 이제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수출량은 뭐 역대급 최고치를 이제 찍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비대면 사업이 굉장히 조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은 비대면 사업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자기기에 대한 발전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자기기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는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될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이 굉장히 좀 발전 시기가 앞당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등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 유진테크의 상황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유진테크가 SK 하이닉스 향유로 굉장히 조금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조금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이 반도체 수요 폭발 현상에 따라서 공급량을 좀 굉장히 늘리기 위해서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확충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램, 뭐 전공정, 후공정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이 어느 정도 이 매출량을 좀 더 이제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 SK 하이닉스 최근에 굉장히 조금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이제 디램 부분이에요. 이제 디램 반도체 매출이 이제 전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글로벌 디램 매출이 사실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한 6%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만 이 디램 매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D램 부분에서는 뭐 글로벌적으로 꽉 쥐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D램 부분에서 이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경쟁성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조금 앞으로의 이 실적 성장성이 훌륭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D램 매출이 상당히 높은 이제 기업이고 SK 하이닉스 향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SK 하이닉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유진테크도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으로도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또 기업이 작년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이 반도체 업황의 수요 폭발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유진테크는 더더욱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올해 일단 예상 실적으로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더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또 상황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미국에서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은 더더욱 발전이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이끌어야 된다. 반도체가 이제 이끌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때문에 글로벌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부분 또한 이 반도체가 반드시 이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래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를 이제 실시를 했잖아요.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양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도 결국에는 4차 산업 발전이거든요. 때문에 4차 산업에는 필수적으로 반도체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자율주행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뭐 자율주행, 지금 현재 레벨 2까지, 레벨 2가 이제 그냥 운전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수준인데 이제 레벨 3 상용화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일반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보다 10배 이상 많아요. 때문에 반도체는 뭐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 그다음에 메타버스 발전되는 산업이 계속해서 4차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도 결과적으로는 필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반도체 시대가 올 것인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업황이 조금 활발하게 돌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D램뿐만 아니라 이제 낸드 관련해서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이제 굉장히 점유율이 높죠. 굉장히 이제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 유진테크의 기업 전 분야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크게 받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완전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보를 해준 모습이에요, 사실.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 모습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이제 있는 종목들이 좀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때문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분명하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난하게 주가가 이제 우상향해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수익이 조금 확대되는 것을 기다리면은 이제 무난하게 또 좋은 수익이 나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테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 때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박준현 운영력, 김영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